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구세기란 서기 801년에서부터 서기 9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역사를 접할 때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고 엮어서 보면 더 폭넓은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9세기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 중국의 당나라와 한국의 신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선 8세기 안사에 난 이후 9세기엔 절도사들의 대환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나라 때는 주요 지방의 군사적 요충지에 절도사라는 군사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중앙정부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절도사들끼리 당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 이어졌죠. 절도사들의 내전에 토지제도는 황폐화되었고 민생이 파탄나면서 결국 875년 당나라 멸망에 직격탄을 내리꽂은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당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황소의 반란군에 호응했습니다. 당나라 전체로 퍼진 엄청난 규모의 대반란이었지만 황소의 난은 끝내 884년 진압되었습니다. 신라의 경우 태종 무열왕의 직계가 끝나고 반개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이어지죠. 상대 등을 위시로 한 귀족들의 힘이 비대해지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신라 사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니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약해졌죠. 대표적인 신라 하대 시대의 반란이 822년 일어난 김헌창의 난입니다. 왕위 계승 분쟁에서 밀려난 진골 귀족 출신의 김헌창이 공주로 부임했을 때 별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라의 행정구역 구주 5소경 중에서 무려 5개의 주와 3개의 소경이 반란에 가담할 정도로 큰 규모였죠. 비록 반란은 한 달 만에 진압되기는 했지만 신라의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9세기 초에는 당나라에서 불교를 유학한 신라인 승려 도의선사가 귀국하여 신라의 불교 선종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도의선사의 선종은 대중적이고 비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신라 귀족들에게는 배척당했지만 지방 곳곳에서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추후 신라 중앙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 불교가 약해지고 지방별 특색 있는 불교 선종 분위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 호족과 지방 분권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더 일조하게 되죠. 이 시기 동아시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8세기 이래 한중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9세기까지도 국제무역에 발전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바다는 다양한 국적의 상단들이 오고 가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상단을 운영하던 사람이 바로 신라의 장보고였습니다. 장보고는 어린 시절 중국 당나라의 산둥반도로 유학을 가서 그곳의 군인이 되었다가 이후에는 산둥반도에서부터 중국 동남 해안에서 무역을 하던 상단을 꾸립니다. 그런데 한중일 사이의 바다가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건 털어먹을 게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해적들이 창궐하기 딱 좋다는 뜻도 됩니다. 장보고가 워낙 해적들에게 피해를 입자 828년 신라로 귀국하여 신라의 42대 왕 흥덕왕에게 군대를 주면 자신이 직접 해적들을 소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흥덕왕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장보고에게 군사 1만을 주었습니다. 장보고는 지금의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으며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했죠. 이후 장보고는 청해진을 운영하며 해적들을 소탕하고 동시에 국제무역도 관장하는 등 해상 군벌이자 대상단의 CEO로 군림합니다. 말 그대로 해상왕이었죠. 하지만 장보고는 훗날 어지러운 신라 왕위 계승 분쟁에 개입하여 정치적으로도 진출하려고 했고, 신라 왕실에서 장보고를 토사구팽하려고 하자 장보고는 반란을 준비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신라의 46대 왕 문성왕이 보낸 자객 염장에게 846년 암살당합니다. 청해진은 장보고의 죽음으로부터 5년 뒤 851년 해산되었죠. 신라의 어지러운 사회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신라인 육두품 유학자 최치원이 885년 당나라 유학 후 신라로 귀국하였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던 시절 황소의 난이 발발했었고, 이때 최치원이 황소의 난을 토벌하라는 경문을 뿌린 토황소 경문이라고 유명하죠. 귀국한 최치원은 신라의 개혁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진골 귀족이 아니라는 그 출신 때문에 그의 개혁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신라 51대 왕이었던 진성여왕 시절이 가장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89년에는 원종 애노의 난이라는 문헌상 기록된 한국사 최초의 농민반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만주의 발해는 9세기 초에 발해 역사의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발해의 10대 왕 선왕은 적극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서 선왕 시절 발해 영토가 발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였으며 당시 통일신라 영토의 5배 정도였고 고구려 최전성기 영토보다 1.5배 정도 넓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아울러 선왕은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 행정구역도 완비하면서 내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830년 선왕 사후 발해는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일본은 지난 8세기 말이었던 794년 50대 덴노였던 가무덴노가 오늘날의 교토인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기면서 일본사는 기존의 나라 시대에 이어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혼란스러운 당나라와 신라에 더 이상 사신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며 외교적으로 문을 걸어 닫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민족주의가 폭발해 국풍 문화가 태동했습니다. 일본 글자인 가나도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졌죠. 헤이안 시대 일본은 국풍 문화와 함께 귀족 문화도 발달하여 귀족층이 크게 성장했고, 이 중 후지와라 가문은 덴노의 황족과 경쟁할 정도였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에서 황후를 배출하며 국가의 섭정자로 군림하기도 했죠. 몽골 초원을 지배하고 있던 위구르 제국도 840년 키르기스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키르기스족은 위구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별도의 국가를 만들지 않아 한동안 몽골 초원은 강력한 유목 제국에 들어서지 않는 공백의 땅이 되죠. 망한 위구르 제국의 위구르 난민들 중 일부는 중앙아시아 천산산맥 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들을 천산 위구르라고 부르며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인들의 직계 조상이랍니다. 위구르 제국이 멸망하던 그해 840년 중앙아시아에는 투르크 계열의 유목민족이 카라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정확히 어떤 투르크 계통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카라한 왕조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는 투르크화되어가 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에는 투르크 계열 민족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오늘날의 캄보디아에서 9세기 초 802년 크메르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동남아에서 여러 작은 국가들이 있기는 했지만 9세기에 등장한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은 인도차이나에서 나타난 최초의 거대한 왕국이었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바섬 중부 지역에 마타람 왕국이 8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요. 불교 국가였던 마타람 왕국의 왕실 사일렌드라 왕조에서 8세기 말 족자카르타 인근에 대규모 불교 사원을 만들기로 하고 9세기경 이 불교 사원이 완공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며 당연하게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유적지죠.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건축, 여행지 등등 언제나 손에 꼽히는 곳이랍니다.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지난 서로마 제국 멸망 후 게르만족의 각 분파들이 옛 서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저마다의 국가들을 세웠지만 8에서 9세기에는 프랑크 왕국만이 남게 됩니다.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재위하였던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대대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하였죠.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내려가고 서쪽으로는 비록 이슬람 왕조의 후 우마이야 왕조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는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유럽 내륙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가는 피레네 산맥까지는 진출했으며 동쪽으로는 슬라브족을 내몰며 지금의 동유럽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죠. 서기 800년, 딱 9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때에 서양사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있던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수여하는 대관식을 거행한 겁니다. 당연히 옛 로마 제국에서 갈라져 이어던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선 반발했지만 그래도 교황이 직접 프랑크 왕국의 국왕에게 서로마 황제의 자귀를 수여함으로써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 제국의 계승국가가 되었으며 유럽인들에겐 상징적이었던 로마 제국의 흔적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 부활한 모양이 되면서 지배의 정통성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소로마 제국 멸망 이후 프랑크 왕국을 그 다음 정통국가로 간주한답니다. 다만 814년 샤를마뉴 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은 내분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서로 왕이 되려고 했던 샤를마뉴 대제의 세 손자들은 서기 843년 프랑크 왕국을 새 왕국으로 분한하기로 하는 베르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베르댕 조약에 따라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찢어졌죠. 하지만 이로부터 약 30년 뒤 중프랑크 왕국의 국왕이 후사 없이 사망합니다.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의 왕실은 한 개의 왕실에서 갈라졌기에 서프랑크의 국왕과 동프랑크의 국왕 모두 중프랑크의 국왕을 겸할 자격이 됐는데요. 서프랑크와 동프랑크는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중프랑크를 반으로 찢어 각각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의 영토로 합치기로 합니다. 이 조약이 870년 체결된 메르센 조약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서프랑크 왕국을 프랑스 역사의 시작으로, 동프랑크 왕국을 독일 역사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러시아의 노보고르드라는 곳에는 게르만족 분파 중 루스족이 정착했습니다. 루스족을 이끌던 류리크가 862년 작은 국가를 만드니 이 국가가 루스카강국이며, 루스카강국은 러시아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882년 루스카강국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천도하는데 이때부터를 키예프루스 혹은 키예프 공국이라고 부르죠. 9세기부터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중동 지역 이슬람에서는 지난 8세기에 새롭게 개창되었던 아바스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하면 어딘가 비문명화된 것 같은 편견이 있는데 아바스 왕조는 달랐습니다. 아바스 왕조 시대를 이슬람의 황금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 문화의 황금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분야가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수학 방면에서는 대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대수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알-콰리즈만은 사실상 최초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만들어냈고 그의 이름에서 따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죠. 뛰어난 천문학자들도 많아서 아마 이슬람의 역법인 회회력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스레 공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축도 발달하는 법이죠. 당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 높은 공학 기술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정말이지 지식의 요람이기도 했는데요.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프 알-마문은 816년 지혜의 집이란 대도서관을 설립했는데 지혜의 집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서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븐 시나, 이븐 루시드 같은 거물 철학자 겸 신학자들도 나타났고 아랍 문학의 정수라 평가하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소설집도 이때 집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세기에 일어난 역사였으며 다음번엔 10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